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시가와 남편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쓰레기 같은 남편과 팔이 안으로만 굽는 시가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죠.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답니다.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사회생활 안 하는 전업주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생 남편만 보고 살아왔는데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 이혼했는데요. 그때 그렇게 한 발자국 앞으로 발을 내딘 덕분에 전 지금 누구보다 잘 살고 있죠. 또 생각지도 않게 전 남편을 시원하게 한 방 먹이기도 했답니다.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자기 잘못으로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 남편은 저를 버러지 취급했으니까요. 자기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며 비웃기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비는 날이 오더라고요. 평생 시가와 전 남편에게 당하기만 했던 제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제 인생은 어릴 때부터 평탄하지 못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6살 땐가 입양을 가기도 했지만 낯을 많이 가린다는 이유로 파양당했었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사람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뭣도 없이 늘 혼자서 다녔죠. 보육원을 졸업한 뒤에도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공장에 취업했죠. 당시 제가 살던 지방엔 커다란 신발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이 정말 힘들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래서일까요? 다들 일할 때건 밥을 먹을 때건 말 한마디 잘 나누지 않더라고요. 비록 몸은 고됐지만 그래도 사람들 때문에 쓸데없는 기력을 쏟지 않아도 돼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그 공장에서만 3년을 일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 동료였죠. 같은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서로 얼굴 정도는 익힌 사이였어요. 나 알지? 한 달 전에 새로 들어온 김명희. 넌 순영이 맞지? 공장장님이 너랑 나랑 동갑이라고 친하게 지내라던데? 아, 근데 무슨 일로...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너 남자친구 있니? 없으면 이번 주말에 시내에서 미팅 안 할래? 내 친구가 다니는 회사 직원들이랑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빵꾸가 나서.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알아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동료는 끈질겼어요. 제발. 더는 물어볼 사람도 없단 말이야. 남자가 6인데 여자가 4이란 말이야. 너 하나 넣어야 겨우 5이 된다고. 응?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우리가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 친구지. 모르겠고 난 이만 가볼게. 그 뒤로도 그 동료는 끈질기게 제게 미팅 얘기를 꺼냈어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찾아와서 괴롭혔죠. 자연스레 다른 동료들도 저희에게 시선이 집중됐고요. 자기들끼리 뭐라 수군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결국 전 그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따라다닐 거야? 글쎄, 네가 미팅 나가주면? 알았어. 대신 앞으로는 회사에서건 밖에서건 절대 나한테 말 걸지 마. 알았지? 아유, 기집애 정없긴.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전 그 주 주말에 생각지도 못하게 미팅을 하게 됐어요.
뭐 어차피 남자를 만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대충 자리만 채워주고 있다가 나오자 생각했죠. 되는 대로 옷을 주워 입고 약속 장소인 빵집으로 가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순영아, 여기야. 여기. 안 오는 줄 알았네. 전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동료 옆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저까지 포함해 여자는 5명이었고요. 남자는 6명이라고 들었는데 그새 1명이 더 늘었는지 7명이더군요. 전부 인근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 온 것 같으니까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동료의 적극적인 리드로 1명씩 돌아가면서 입을 열었어요. 그런 일엔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이름과 나이만 말하고 얼른 순서를 넘겼죠. 그 뒤로 이런저런 잡다한 대화들이 오고 갔어요. 전 그저 공기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평범한 외모 덕분에 남자들도 제게 큰 관심을 보이진 않더군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뭐해, 순영아? 빨리 네 소지품 아무거나 내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동료의 최근에 황급히 가방을 뒤졌어요. 여자들이 소지품을 내놓으면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 걸 고르는 시기라고 하더군요. 별걸 다 한다 싶더라고요. 다른 여자애들은 립밤이니 손거울이니 머리핀이니 예쁘장한 것들을 내놓는데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을 턱이 있나요? 가방 안엔 약간의 돈과 버스 회수권이 전부였죠. 지금은 다들 교통카드를 쓴다지만 그땐 회수권이 필수였으니까요.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아유, 넌 무슨 여자애가 머리끈 하나 없니? 동료가 제게 타박할 때였어요. 제가 내민 회수권을 본 남자 1명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기분 나빠서 노려보자 남자가 손을 크게 내저었어요. 미안해요. 비웃은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서. 이름이 순영 씨라고 했나요? 네, 그런데요. 그 회수권 저한테 주세요. 전 순영 씨 고를래요. 다들 괜찮지? 남자의 말에 다른 남자들이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다른 여자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더군요. 그럴만도 했어요. 그 남자가 그 무리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였거든요. 언변도 좋아서 제 동료와 함께 미팅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고요. 자, 그럼 저희 먼저 나갈까요?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참 난감했어요. 죄송한데 전 오늘 동료가 제발 빵꾸난 것 좀 메꿔달라고 해서 나온 거지 연애할 생각 없어요. 들어가서 다른 분 알아보세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가려는데 남자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전 순영 씨 골랐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책임이라뇨? 어쨌든 빵꾸 난 거 메꿔주려고 온 거면 끝까지 그 의무 다 해야죠. 이러면 순영 씨 데려온 그 동료분이 뭐가 돼요? 안 그래요? 남자는 참 말재주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아주 몹쓸 사람인 것처럼 만들더군요. 결국 전 남자를 따라 극장으로 향했어요. 그럼 영화 한 편만 보고 헤어져요. 알겠죠? 좋아요. 갑시다. 그날 본 영화는 제가 태어나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였어요. 하지만 우습게도 지금은 제목도 등장인물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밀폐된 공간에 남자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본다는 게 생각보다 더 긴장되는 일이더라고요. 제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 혹시라도 남자의 귀에 들릴까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극장 밖으로 쫓기다시피 나왔죠. 이제 됐죠? 전 그만 가볼게요. 혹시라도 또 붙잡을까봐 남자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황급히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게 실수였죠. 그만 모퉁이를 돌던 커플과 부딪히고 만 거예요. 어머, 오빠 괜찮아? 저와 부딪힌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주스를 옷에 쏟고 말았어요.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닦아줬지만 새하얀 셔츠가
이미 노랗게 물들고 말았죠. 자신의 옷을 확인한 남자는 왈칵 성을 냈어요. 에이,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어? 남자는 점차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죠. 가뜩이나 사람 상대하는 게 서툰데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화를 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 뒤에 있던 미팅남이 다가와 그 남자와 제 사이를 가로막았죠. 이봐요. 똑바로 못 보고 걸은 건 당신들도 마찬가지잖아. 쌍방과실인데 뭐가 잘났다고 화를 내는 겁니까? 뭐야 넌? 뭔데 끼어들어? 이 여자 애인이라도 돼? 네, 애인인데요. 뭐 문제 있습니까?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제 애인이라면서 그 커플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보아하니 그냥 물 세탁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뭘 물어내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돈으로 세탁비 하시고요. 더한 걸 원하신다면 당장 경찰 불러서 시시비비 가려봅시다. 남자는 커플에게 5,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어요.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겁이 났던 걸까요? 커플은 그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데리고 인근 커피숍으로 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켜줬죠. 이거 마셔요. 허브차라서 좀 진정이 될 거예요. 남자의 말대로 차를 홀짝이며 얼마나 있었을까요? 곧 차갑던 몸에 온기가 돌면서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그제야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죠. 고마워요. 도와줘서. 그냥 고맙기만 했어요? 백마탄 왕자님처럼 멋있진 않고? 남자의 넉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픽하고 웃자 남자는 웃었다. 순영씨 웃는 거 처음 봐요. 예쁘다. 하고 저를 놀리더군요. 그냥 장난스러운 말 한마디였는데 참 이상하죠? 심장이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보다 더 빨리 뛰더라고요. 맞아요. 전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제 인생 첫사랑이었죠. 그 뒤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어요. 저보다 6살 연상의 연애 경험도 풍부했던 남자친구는 뭐든 서툴기만 한 저를 잘 이끌어줬죠. 그렇게 2년쯤 만났을까요? 남자친구 집에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이가 있잖아. 부모님이 여자친구 대체 언제 인사시킬 거냐고 성화시네. 한번 만나볼래? 글쎄, 너무 빠르지 않나? 빠르긴 뭐가 빨라.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나 고아잖아. 오빠 부모님이 나 싫어하시면 어떡해? 사실 누구보다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건 저였어요. 그동안 부모 형제 없이 홀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게 너무 걱정됐죠. 난 또 뭐라고. 고아인 게 뭐 어때서.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걸로 사람 싫어하고 그런 분들 아니야. 남자친구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부모님이 분명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면서요. 하지만 역시나 제 걱정은 틀리지 않았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제가 고아라는 걸 알자마자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셨죠. 특히 어머님은 제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얘기하자마자 들고 있던 수저를 탁 내려놓더군요. 아무래도 아가씨는 우리 집이랑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결혼은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엄마! 놀란 남자친구가 붙잡았지만 어머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모진 소리를 쏟아내더군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부모도 없는 공순이를 데려와. 이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 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여보, 그만해요. 아가씨도 알아들었으면 이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버님이 상황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데리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정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 앞에선 의연한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 참 많이 울었죠. 전 그대로 남자친구와 헤어질 각오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그런 제가 가여웠던 걸까요? 뜻밖의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절대 못 헤어지겠다고 버텼어요. 차라리 절연하면 했지 꼭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고아로 커서일까요? 저도 차마 제 손으로 뱃속에 들어선 아기를 죽일 순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난리가 났어요. 당장 지우라고. 남의 아들 인생 망칠 일 있냐며 모진 소리도 많이 하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남자친구가 집을 나와 저와 같이 살기 시작하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배가 더 부르기 전에 부랴부랴 정식으로 식도 올렸죠. 결혼 후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혼생활은 마냥 달콤하진 않았죠. 아니, 오히려 쓰다 못해 끔찍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이 많이 없어서 합가를 해야만 했는데요. 시부모님의 고된 시집살이에 저는 태교는커녕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당시 시아버지는 화물 트럭 모는 일을 하셨는데요. 전 새벽 5시에 나가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야 했어요. 어쩌다 늦잠을 자서 건너뛰기라도 하면 자기를 무시하네 어쩌네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엔 8시쯤 일어나 남편의 옷을 골라주고 밥을 차려주고 이때 시어머니도 같이 먹으면 좋으련만 시어머니는 꼭 남편이 가고 난 뒤에야 식사를 하셨어요. 저를 골려먹기 위해서였죠. 먹으면서도 국이 짜네 밥이 서리건네 어찌나 잔소리를 하는지. 넌 어쩜 이렇게 음식을 해도 않느니? 이딴 걸 지금 시애미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이래서 애미애비 없는 고아는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뭐 보고 배운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인격 모독에 가까운 폭언을 들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것뿐이었죠.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청소를 한 뒤 장을 보러 가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물론 남편의 수입까지 전부 시어머니가 관리하셨는데요. 살림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돈만 주셨죠. 어쩌다 장본 돈이 좀 많이 나오면 아주 죽일 것처럼 저를 잡았어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한 푼이라도 더 악착같이 깎진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대는 거야? 집에서 노느라 아주 팔자가 노났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내일 아침 점심 먹지 말고 굶어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차마 저를 때리지 못하니까 자주 밥을 굶는 벌을 내리셨어요. 남편에게 들킬까봐 저녁은 꼭 먹게 하고 아침 점심만 교묘하게 못 먹게 했죠. 전 하루가 다르게 비쩍 말라갔어요. 뱃속에 아가도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게 눈에 보였죠. 결국 전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면서 입막음을 해서 꾹 참고 있었지만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냥 분가하면 안 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분가는 아기 낳고 돈 더 모인 다음에 하기로 했잖아. 나 더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못 살겠어요. 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놨어요. 남편은 도무지 믿을 수 없어 하더군요. 뭐? 우리 엄마가 정말 그랬다고? 응.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나가 살 집 구하면 안 될까? 일단 당신 말은 알겠어. 나도 고민 좀 해볼게. 전 남편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남편 본인도 혼란스러웠는지 아무 말 않더군요.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분가를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헛된 기대에 불과했어요. 남편은 다음날 아침 밥상에서 시어머니를 불러놓고 제가 한 말이 다 사실이냐고 추궁했어요. 당황하던 시어머니는 억지 눈물을 쥐어짜내며 억울함을 호소하더군요. 나도 며느리 생긴 게 처음이니까 새아가를 알게 모르게 서운하게 했을 수는 있다. 그치만 밥을 굶기고 고아라고 무시했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새아가가 전부터 분가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모함을. 어머님이 저한테 맨날 그러시잖아요. 부모도 없는 고아를 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고. 또 제가 조금만 일 못해도 밥 굶기라고 하시잖아요. 왜 아닌 척 하세요? 새아가,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아휴, 아니다. 다 너랑 잘 지내지 못한 내 죄다, 내 죄야. 그래, 그렇게까지 분가하고 싶은 거면 그렇게 하거라.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분가를 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몰아갔어요. 어찌나 뻔뻔하게 연기를 잘하는지 남편이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였죠. 결국 남편은 오히려 제게 역정을 냈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분가가 하고 싶었어? 내가 엄마한테 사실 확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야, 난 거짓말한 적 없어. 제발 나 좀 믿어줘. 더 듣기 싫어. 당분간 우리 좀 거리를 두고 지내자. 그 뒤로 남편은 제게 눈에 띄게 냉랭해졌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또 무슨 바람을 넣었는지 아예 따로 손님 방에서 자기 시작했죠. 믿었던 남편마저 그렇게 제게 등을 돌리자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건강한 아기를 낳는 건 무리였죠. 결국 전 조기 진통으로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눈을 떴을 때 아기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뒤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라도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아기를 잃은 제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남편은 다시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당신을 챙겼어야 하는데 우리 아기가 그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제 앞에서 가슴을 치며 엉엉 우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어요. 전 남편을 끌어안고 그게 왜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엄마인 내가 못나서. 그래서 우리 아기가. 하고 함께 울었죠. 그렇게 같은 아픔을 공유한 저희는 한층 끈끈한 부부가 됐습니다. 아이를 유산한 뒤에도 시부모님의 모진 시집살이는 계속됐어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해졌죠. 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태어날 우리 아기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또 견뎠어요. 집을 구할 만큼의 돈이 모일 때까지만 참자 생각했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그렇게 큰 배신을 할 줄은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유독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야근하는 날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바보 같은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저와 남편의 미팅을 주선해줬던 공장 동료 명희였어요. 오랜만이다 명희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라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돌아온 명희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순영아, 너 상철 씨랑 이혼한 거 아니지? 이혼이라니 당연히 안 했지. 근데 나 오늘 시내에서 상철 씨가 다른 여자 손잡고 걷는 걸 봤거든?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을 때까지 멍하니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도 남편은 어김없이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남편의 셔츠를 받아드는데 낯선 비누 향기가 나더군요. 그리고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핸드폰을 꼭 쥐고 화장실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곳곳에 증거가 있었는데
바보같이 왜 몰랐을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전 남편이 나오자마자 바로 추궁했어요. 당신 여자 생겼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명희 알지? 걔가 당신이 시내에서 다른 여자랑 걷고 있는 걸 봤다던데. 전 남편이 그래도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바로 시인하더군요. 맞아.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인데 술 먹고 그만 실수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도 헤어지려고 해봤어.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뭐라고? 나 아무래도 그 여자 사랑하는 것 같다. 너보다 더. 남편의 입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날이 오다니 숨이 콱 막혀 죽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남편은 더욱더 쓰레기 같은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너한테도 진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근데 차라리 네가 먼저 얘기를 꺼내줘서 속은 시원하다. 이렇게 된 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도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했잖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에 저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도 그중 하나였죠. 곧 유리컵이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부서졌고요. 깜짝 놀란 남편은 왁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시부모님도 허겁지겁 저희 방으로 달려오셨죠. 뭐야,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 상철이 너 안 다쳤니?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어디 다치지 않았는지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지금 그 인간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뭐? 바람? 네,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그 여자 사랑한다고 저한테 헤어지재요. 전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 남편을 감싸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그 아들의 그 애미더군요. 네가 평소에 잘했어 봐라. 그럼 남자가 밖으로 눈을 돌리겠니? 더 잘하겠다고 매달리긴커녕 이렇게 컵이나 집어던지고 죽일 듯이 구는데 어느 남자가 바람을 안 피고 배겨? 어머님,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네? 저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전 그대로 그 집을 뛰쳐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선 연락 한 통이 없었죠. 참 철양맞게도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망설이던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태연하게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죠. 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거기에 도장을 찍고 난 이후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어요. 아이가 없으니 양육권이며 친권이며 다툴 것도 없었고요. 재산 분할도 뭐 할 게 없었죠. 남편은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하고 가짜는 사과와 함께 그동안 모은 돈 중 500만 원을 건네더군요. 사실 이혼의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으니 위자료니 뭐니 소송을 걸면 더 큰 돈을 받아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도저히 법정 싸움까지 갈 여력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저 빨리 이 관계를 정리하고 남편과 시부모님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을 뿐이었어요. 결국 전 남편이 선심 쓰는 척 건네준 500만 원의 돈을 받고 깔끔하게 그 집을 나왔죠.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변변한 사회생활도 못해본 저를 써줄 곳은 많지 않았어요. 면접까지 가기는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죠. 결국 저는 급한 대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몸은 고됐고 월급도 적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 정도는 할 수 있었죠.
우연히 전 남편이 그 상간녀와 재혼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이겨냈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는 30살이 됐고요. 어느 정도 목돈도 모으게 됐죠. 고민하던 저는 장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법 사람 대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음식 솜씨도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김밥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말아서 식당 사장님들이 참 좋아했죠. 그래서 작은 분식집이라도 내볼까 했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결국 역 앞에 리어카를 갖고 가 아침 저녁으로만 잠깐씩 김밥을 팔기로 했죠. 처음 해보는 장사는 쉽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떼다 김밥을 만들고 그걸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침 저녁으로 나눠 팔았죠. 한 달 정도 그렇게 해보니 삭신이 쑤시더군요. 팔, 허리, 다리, 눈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잘 팔리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맛있다면서 단골이 되는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갔죠. 특히 한 젊은 학생은 제가 파는 김밥을 먹으려고 굳이 한 정거장 빨리 내려서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물론 좋은 손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이혼녀라고 쉽게 보며 추근덕거리는 남자들이 최악이었죠. 그날도 그랬네요. 제가 진상이라고 분류한 인근 쌀가게 사장님이 또 와서 괜한 수작질을 하더라고요. 오늘 김밥 많이 좀 팔았어? 네, 이제 들어가 보려고요. 아유, 예쁜 아가씨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냥 나한테 시집 오라니까. 똑같이 이혼한 처지끼리 잘해보자고. 나 돈도 제법 있어. 아니요, 전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요. 전 평소처럼 어색하게 웃으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그 손님은 끈질기게 제게 말을 걸었죠. 왜? 남자한테 받은 상처는 남자한테 치유받아야지. 됐다니까요. 내 나이가 많아 보여서 그래? 나 아직 48밖에 안 됐어. 아직 청춘이라고. 잘 생각해봐, 응? 저와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아저씨가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서둘러 가판을 정리하고 가려는데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은근슬쩍 제 손등에 자기 손등을 스치더군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웬 남자가 불쑥 다가와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네? 좀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나서. 얼른 가자. 당황해 쳐다보니 제게 슬쩍 눈을 찡긋하더군요. 눈치가 아예 없진 않아서 전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얼른 가자. 늦었다. 전 부랴부랴 남자와 함께 짐을 챙겨 그 자리를 피했어요. 덩치 커다란 젊은 남자가 나타나자 그 아저씨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전 남자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옆에서 지나가는데 곤란해 보이시길래. 오히려 제가 오지랖을 부려서 죄송해요. 오지랖은요. 덕분에 살았는걸요? 남자는 인근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그냥 보내기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팔다 남은 김밥을 남자 손에 쥐어줬죠.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회사 가서 먹어요. 뭐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렇게 그 남자와의 인연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남자는 종종 제가 김밥 파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제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생각난다나요? 제가 원래 입이 짧아서 밥을 잘 안 챙겨 먹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만든 김밥은 너무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2줄도 먹는다니까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자주 먹으러 와요. 손님한테는 공짜로 줄게요. 아니에요. 제값 주고 먹을게요. 언젠가부터 남자는 매일같이 김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김밥 파는 곳 바로 앞에
제가 추근덕거렸던 그 쌀집 아저씨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만 오면 어찌나 눈을 부라리면서 감시를 하는지. 덕분에 남자와 저는 팔자에도 없는 연인 흉내를 계속 내야만 했어요. 정말 남자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인걸요. 저 아저씨가 저 없을 때 수작 걸면 그땐 꼭 얘기하세요. 알았죠? 생전 처음 받아보는 타인의 선의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김밥을 다 팔고 집에 가렸는데 그 남자가 찾아왔죠.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왜 이제 왔어요? 김밥 다 팔렸는데. 오늘은 김밥 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남자는 평소와 다르게 한껏 긴장한 눈치였어요. 왜 이러나 싶던 순간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내밀더군요. 커다란 장미꽃다발이었어요. 그동안 순영 씨랑 본의 아니게 연인 사이인 척 했잖아요. 이제 진짜 연인이 되지 않을래요?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순영 씨가 좋아졌어요. 남자는 턱을 덜덜 떨면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그 생각지도 못한 진솔한 고백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자 남자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어요.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고민하던 전 다가가 남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동안 따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저 이혼했어요. 전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그래서 전 남자 불신에 걸렸고요. 다신 연애도 결혼도 안 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죄송해요. 제 말에 남자는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제게 꽃을 내밀더군요. 순영 씨 얘긴 잘 알겠어요. 하지만 세상에 남자가 그 전 남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을 강요하진 않을게요. 얼마든지 순영 씨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은 받아만 두세요. 순영 씨 닮아서 산 건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이혼녀인데. 그건 저한테 아무 상관도 없어요. 중요한 건 순영 씨의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다는 거죠. 기다릴게요. 마치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얼른 남자가 내미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뒤에도 남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저희 가게로 왔고요. 그 쌀집 아저씨가 나타날 때마다 연인인 척 해줬죠. 전 얼마 못 가 남자가 지쳐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겠지 하고 위약을 부렸죠. 하지만 1년 그리고 2년. 남자는 제가 김밥 노점을 정리하고 번듯한 가게를 낼 때까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결국 전 33살 생일에 남자의 마음을 받아줬고요. 이듬해 예비 시가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시까지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고작 2살 연상일 뿐인데 번듯한 IT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고아의 이혼녀. 시부모님이 반대하실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고 하잖아요. 시부모님은 남편을 닮아 참 훌륭한 인격자였어요. 오히려 그동안 여자 혼자 몸으로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젠 자신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시부모님 앞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네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는 남편을 닮은 예쁜 딸을 낳았고요. 본격적으로 육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게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놀러 오신 날이었죠. 육아로 헬쓱해진 제 얼굴이 보기 안 좋으셨던가 봐요. 손녀는 자기가 볼 테니 남편하고 데이트라도 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됐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직접 전화해서 남편에게 오늘 일찍 퇴근하라고 엄포를 놓기도 하셨죠.
남편은 흔쾌히 그러겠다면서 제게 회사로 오라고 하더군요. 오늘 친구놈이 자꾸 아는 사람 한 명 면접만이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금방 끝나니까 기다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전 모처럼 곱게 화장하고 남편 회사로 갔어요. 이미 안면이 익은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그런데 곧 면접을 본다고 들었는데 면접 대기실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 비서가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월차를 냈더군요. 다른 직원들은 일 때문에 바빠서 누구 하나 신경을 못 쓴 것 같고요. 시간도 남겠다. 제가 하자 싶어서 슬그머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커피를 내리고 다과를 준비했죠. 좀 더러운 것 같아서 구석에 있던 빗자루로 대충 바닥도 쓸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노크도 없이 벌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기로 한 이상철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건 상대 역시 마찬가지였죠. 당신이 여긴 어떻게... 맞아요. 오늘 면접을 보려고 했던 건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는지.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먼저 정신을 차린 전 남편이 인사를 건네더군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전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피식 웃더군요.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나랑 이혼하고 청소부나 하고 있냐? 누가 들어도 비꼬는 게 분명했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전 남편을 노려봤죠. 내가 청소부를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미안하니까 그렇지. 그러게 진작에 나한테 잘 좀 하지. 당신이 그때 나한테 더 잘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가지 말라고 매달리기라도 했어봐. 내가 이혼했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은 여전히 자기가 저지른 불륜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구나. 제 말에 찔렸는지 전 남편은 와락 인상을 구겼어요. 누가 보면 뭐 죽을 죄라도 지은 줄 알겠네. 남자가 살다 보면 잠깐 한눈도 팔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놈을 두고 쓰레기라고 해.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급 쓰레기. 뭐? 쓰레기? 너 말 다 했어? 아주 그 청소부 자리도 날아가게 해줘? 당신이 무슨 수로? 제 물음에 전 남편은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입을 열었어요. 너도 여기 청소부면 알 거 아니야. 이 회사가 요즘 IT 업계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회사인지. 내가 여기 그냥 보통 면접자로 온 것 같아? 추천으로 특별히 이직해오는 거야. 곧 여기 정직원이 될 몸이라고. 상황 파악됐으면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하시지.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전 남편은 은근슬쩍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해봐. 혹시 알아? 예정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잘해줄지? 그 끈적한 목소리에 절로 소름이 돋더군요. 미친놈이 이거 안 놔? 바람핀 짐승 주제, 이제 와서 무슨 개수작이야? 전 결국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전 남편에게 휘둘렀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아파! 너 미쳤어? 어디서 행패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 소란에 곧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 안엔 남편도 있었죠. 무슨 소란? 아니, 당신 여기서 뭐해? 저를 발견한 남편은 당황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틈을 타 전 남편이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하더군요. 하진표 사장님 맞으시죠? 저 박 부장님 소개로 온 이상철입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 회사 청소부 아줌마가 제 전 와이프인데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좀 나눴습니다. 신사인 척 멀쩡한 척 구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나더군요. 하지만 남편 회사에서 더는 소란 피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청소도구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절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바짝 끌어당겨 자기 옆에 세우더군요.
아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연히 회사 왔다가 잠깐 일을 좀 도와준 건데 그쪽이 오해한 것 같네요. 당신 괜찮아? 별일 없었지? 그러게 이런 일은 그냥 직원들 시키라니까. 남편은 제게 눈을 맞추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말했어요. 마치 전 남편이 보란 듯이 말이죠. 전 남편을 슬쩍 보니 입을 떡 벌린 채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고 있더군요. 이 여자가 하 사장님 아내라고요? 여기 청소부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저희 회사와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따로 면접도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칼 같은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됐어요.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사람하고 전 이미 서로 정리했고 더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박 부장님한테 얘기 듣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렇게 내쫓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박 부장이 부탁할 때부터 난감했습니다. 스펙도 별로고 이력도 별로고 저희 회사에서 굳이 뽑을 필요가 전혀 없어서요. 하지만 박 부장님이 사람 인성 하나는 보장한다고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면접만 보겠다고 했던 건데 제 아내한테 한 짓 보면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네요. 이만 가주시죠. 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다 허둥지둥 제게 다가왔어요. 여보, 아니 순영아, 네가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 좀 해봐. 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고 지금 나이 많아서 어디 가기도 힘들어. 여기가 유일한 기회였다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우리 예정 있잖아, 응?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예정? 내가 당신 잘난 부모한테 시집살이 당할 때 당신 신경도 안 썼던 거 기억 안 나? 그러다 다른 여자랑 바람났을 땐 잘못한 거 빌기는커녕 뻔뻔하게 나왔지? 근데 무슨 예정을 운운해? 지나가는 거지를 데려다 일 시키는 한이 있어도 당신은 절대 내 남편 회사에서 일 못해. 순영아, 제발. 나 진짜 이 회사 꼭 다녀야 돼. 사실 얼마 전에 주식 투자 잘못해서 전 재산 다 날리는 바람에 빚이 산더미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전 남편은 알고 싶지 않은 자기 사정까지 설명하면서 빌었어요. 급기야 무릎까지 꿇고 매달리더군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저를 자기 뒤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시켜 1층에 있는 보안요원을 불러달라고 했죠. 결국 전 남편은 출동한 보안요원들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직원들에겐 좀 창피하긴 했지만요. 당신 괜찮아? 저 인간이 무슨 짓 한 건 아니지? 그 와중에도 남편은 오직 제 걱정뿐이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저를 데리고 얼른 퇴근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저를 살피는데 요즘 사람들 말로 똥차 가고 나면 벤츠 온다잖아요. 새삼 이런 남편을 만난 게 참 행운이라고 생각되더군요. 전 남편은 결국 재취업에 실패한 것 같아요. 애초에 받아주는 곳이 없어 지인 소개로 저희 남편 회사까지 왔던 거니 당연한 일이겠죠. 전 시가 쪽 친척분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그 상간녀와도 이혼한 해 만에 하고 있답니다. 세기의 사랑인 척 중내사내 할 땐 언제고 사람 꼴이 우스워지는 것도 참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도 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전 시어머니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한테 제발 자기 아들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알고 보니 전 시부도 은퇴하고 온 가족이 전 남편 월급에만 매달려 생활하더라고요. 근데 멍청한 전 남편은 주식에 미쳐서 사채까지 썼고요. 결국 직장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실직자가 된 거였죠. 아가, 제발 우리 사정 좀 봐주라, 응? 제가 왜요? 그 인간 바람났을 때 제 편 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그 쓰레기랑 이혼하고 부잣집 사모님 돼서 호강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실컷 약을 올렸더니 아주 죽으려고 하더군요. 근데도 차마 대놓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는 든든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 그리고 저를 며느리로서 존중해주는 시부모님까지. 저는 외롭지 않고 매일매일 충만한 삶을 살고 있네요. 이것도 다 지난날 전 남편과의 아픔을 교훈 삼아 새 삶을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이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